이번에는 노은희 소설가께서 이제 글을 발표하셨는데 제가 한번 훑어봤는데 김동일의 친일과 그다음에 독일문학상 비판, 그다음에 또 대한문학상으로 발표를 하실 것 같습니다. 자, 노은희 소설가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노은희라고 합니다. 이렇게 만나 뵙게 되어서 반갑습니다. 사실 제가 이런 세미나에 참석할 자격이나 많이 생각해 보는 기회가 되었고, 제가 여기 한 급수 낮게 스스로를 팔다라는 제목으로 글을 썼는데, 사실은 이렇게 본인을 칭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현대를 사는 작가로서 한번 돌아보는 마음도 넣고 싶었고, 또 신일 문학에 대한 비판 의식이 그동안 제가 너무 부족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을 하는 기회도 되었습니다. 이 앞부분은 제가 책에서 발췌한 부분인데 좀 이렇게 마음에 울림이 있었던 부분이라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일랜드는 300년 만에 압박을 벗었고 유대민족은 2000년을 나라 없이 떠돌아다녔으나 그들은 민족의 전통을 상실하지 않았다. 우리가 불과 35년으로 이 지경까지 타락했었다는 것은 단순히 친일자들의 수치로만 끝날 일이 아니다. 민족 전체의 수치로서 맹성은 물론 황홀탈퇴의 결사적 고행이 수반되어야만 하는 것이다. 청산이 아니라 오히려 오존된 일제의 잔재는 이 땅의 구석구석에서 민족의 정기를 좀먹었고 민족의 가치관을 학살하였다. 이 흙탕물을 걷어내지 못하는 한 민족의 자주는 공연불이요 따라서 민족의 통일도 백일몽이다. 임종국 선생님의 유보집에서 발췌하였는데요. 이 부분과 보면서 또 그 조영남 씨 가수로 활동하시는 분께서 이렇게 좀 흥미로운 제목, 맞아 죽을 각오로 쓴 100일 만의 친일선언이라는 글이 있어서 이것을 보면서 친일에 대해서 좀 이렇게 안일하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라는 것을 생각했었는데 제가 이 부분이 약간은 오해를 하실 수 있게 좀 가볍게 친일의 흔적에 대해서 너무 이렇게 쉽게 넘어가는 것 아니냐라는 그런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제가 다시 원고를 검토하면서 느끼게 된 생각이기도 했습니다. 우리는 직접적으로 친일 문학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를 앞세워 친일 행적을 앞세운 문학인들에게 너무 관대하다. 선배 문인으로 훌륭한 작품을 남겼고 문학의 화려한 계보를 가졌다는 이유로 친일 행적이 뚜렷한 문인을 기리는 문학상을 제정해 매년 시상한다. 1987년부터 조선일보에서 독일문학상을 주관해 오늘날까지 수여하고 있다. 독일문학상과 관련해 후보에만 이름이 올라도 작가로 영광스럽게 생각한다. 내가 나라를 판 것은 아니니까 문학적 업적으로 선배 문인을 평가하는 것에 정당성만 부여하면 되는 셈이다. 독일문학상은 작가들에게 큰 영광이 된 지 오래다. 근데 제가 그 문장을 쓰면서도 약간 좀 조심스럽기도 했던 것이 독일문학상이 사실 이렇게 어떤 공모를 통해서 응모하는 것이 아니라 심사위원들의 호명에 의해서 수상자가 결정되고 그것을 받는지 안 받는지를 작가가 결정하는 구조로 되어 있잖아요. 근데 제가 소설집을 쓰고 사실 추천사를 부탁드렸던 분 중에도 독일문학상을 수상하신 분도 계시고 그래서 사실 좀 같은 작가로 그분을 이런 식으로 비판한다는 것이 조금 조심스럽기도 하는 부분들이 있었어요. 독일문학상이라고 했으면 그분들은 응모하지 않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면서 좀 이런 것에 대한 게 없어져서 좀 작가들도 작가를 서로 응원해주고 이렇게 되면 참 좋지 않을까? 좀 이렇게 약간 우리의 역사 속에 이런 것들이 되게 가슴 아프게 이어지고 있구나 이런 생각도 좀 해보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생각했던 건 아까 전에 그 선생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듯이 조선일보가 과연 독일문학상을 없앨 수 있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는
약간 좀 조선일보의 신념이라고 아까 표현해 주셨는데 약간 그들만의 신문사만의 권위 이런 것들을 버리지 않고 계속해서 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랬을 때는 우리의 좀 다른 민족지사를 기리는 문학상들이 조금 더 권위 있게 자리 잡으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한번 접근해 보았는데요. 그래서 알아가는 과정에서 독립운동가를 기리는 동주문학상이나 영락문학제, 육사백일장, 상하문학제, 심은중앙대 청소년 문학상 등이 지역과 대학을 중심으로 운영되고 있고 만해축전, 만해백일장 이런 것들이 오랜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는 있지만 상금의 규모를 볼 때 독립문학상만큼 크지 않고 기성 작가를 대상으로 상을 수여한다는 점에서 독립문학상은 현역 작가의 역량을 증명하는 주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하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윤동주 시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에서 윤동주 기념 사업회를 중심으로 윤동주 시 암송대회를 개최하였지만 꾸준히 이어가지 못하고 막을 내리게 되었는데요. 윤동주의 시를 암송하며 시를 생활화하자는 좋은 취지로 시작하였지만 안타깝게도 맥을 잇지 못했습니다. 대학에만 의존하지 않고 영역을 좀 더 확장해서 민족지사를 기렸더라면 하는 아쉬움이 남았습니다. 저항시인을 마음으로 기리는 것도 중요한 일이지만 추도식이나 기념식을 통해 의미 있는 문학 행사를 널리 알리는 작업도 좀 뒤따라 주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한국의 친일문학 연구의 선봉이었던 임종국 선생님께서 남긴 말씀을 다시금 떠올리며 작가적 태도가 얼마나 엄격한 잣대를 가졌는지 돌아보게 되었고 민족주의자의 작품일지라도 일본을 예찬하는 작품과 추종하게끔 만드는 문학은 모두 친일 문학의 범주에서 평가해야 옳다고 하셨는데 민족주의의 입장에 서서 애매한 태도를 취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되게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고요. 왜 우리는 아일랜드나 유대 민족처럼 민족의 정체성을 강인하게 지켜내지 못하는가에 대한 고민도 함께 할 수 있었습니다. 독을 차고 검은고 두경과 같은 결연하고 비장한 작품을 발표했던 김영남 시인은 1941년부터 한국어 사용이 전면 금지되자 광복 전까지 아예 붓을 놓고 글을 쓰지 않았습니다. 당시 일본은 우리 문학인들에게 국책 문학을 앞세우며 천황을 찬양하거나 침략 전쟁을 위하는 시를 쓰도록 강요했고 하지만 영남은 자신이 처음 시인으로 데뷔하면서 했던 다짐을 한시도 잊지 않고 우리는 시를 살로 새기고 피로 쓰듯 쓰고야 한다. 문학의 설립은 그 민족의 언어를 완성시키는 길이다. 처음의 마음을 늘 환기하며 살았던 시인이 있었기에 오늘날 우리가 민족 혼이 담긴 문학과 마주할 수 있다는 생각도 하게 되었습니다. 또 동인의 작품 중에 친일세계 짙은 작품을 찾던 중에 내일 신보에 발표된 글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요. 20페이지에 보시면 감격과 긴장이라는 글을 통해서 지식인인 그의 문장은 비굴하고 진정 조국의 아이들을 위한다면 애당초 모르게 하려고 들 것이 아니라 국가에 나아갈 길에 대해 바르게 가르치고 조국의 과거와 현실에 대해 찾아야 할 미래에 대해 인지하게끔 해줘야 했는데 국가가 명하는 일은 다 못하나마 국가가 하지 말라는 일은 양심적으로 피하려다. 국가가 좋다고 인정하는 일은 내 힘 잘하는 데까지 하려다. 이미 자란 아이들은 할 수 없지만 아직 어린 자식들에게 일본과 조선은 별개의 존재라는 것을 애당초 모르게 하려 한다. 대동아전이야말로 인류 역사 재건의 성전인 동시에 나의 심정을 가장 엄숙하게 긴장되게 하였다. 나는 그래서 김영랑의 태도와 좀 비교해 볼 수 있는 글이 있어서요. 친구야, 현실은 무섭고 괴롭도다. 이 세대에 태어난 불쌍한 천재들이 허덕이다 못해 모조리 번통하지 않았더냐. 사람으로 살려면 오로지 떳떳해야 시원하고 그러려니 현실이 아프고 그래 우리는 어린 자식들을 두고 차마 눈을 못 감고 가는 게지 라고 말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애통한 마음을 표현해 주었는데요. 네, 이것이 또
훗날 이렇게 평가받을 수 있었던 건 좋았던 기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김동희는 한국 근대문학의 설립 과정에서 문단을 주도했던 이광수와 다른 행보를 보였고 문학의 예술성과 독자성을 바탕으로 근대문학의 지평을 넓힌 작가이기도 하고 그를 주로 단편소설을 통해 간결하고 현대적인 문체로 문장 혁신에 공헌했다고 평가받는데요. 그래서 그의 변절이 좀 더 우리 문학인들에게는 조적으로 남지 않아서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었고 또 동인이 쓴 단편 붉은 산을 읽으며 죽음에 대한 깊이 있는 성찰도 했던 작가인데 좀 더 우리의 언어를 소중히 다루는 사람이 되어주고 신인 행적을 하지 않았더라면 어땠을까라는 것과 그래도 그런 것들이 어떤 변명은 절대 될 수 없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또 시몬의 그날이 오면이라는 작품을 통해서 독립을 향한 간절한 염원을 다시금 확인할 수 있었고 좀 김동인에 대해서 접근하는 과정에서 또 다른 애국지사들의 헌신과 희생을 바라볼 수 있어서 그 점이 저에게는 많은 공부가 되었고 깨달음을 주었는데요. 제가 이제 김동인에게 대한 변명의 기회를 주자면 일제강점기라는 외부의 환경이 그를 변절자의 삶으로 이끌었을 것 같고 또 복녀라는 인물이 감자의 단편 소설에 등장해서 변절하는 것처럼 스스로에게 면죄부를 주는 삶을 살지 않았을까 이런 것들이 있었는데 하지만 민족만을 생각했던 작가들을 생각하면 또 민중을 이끌었던 또 조국의 소중함을 잊지 않도록 했던 그들을 생각하면 그런 것조차도 그에게 변명의 기회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하게 됐습니다. 이육사 절정의 시를 한번 또 보게 되었고요. 독립운동가들에게도 유혹의 순간이 굉장히 많았을 텐데 양심에 떳떳하고자 노력하고 또 비록 조국의 땅을 빼앗긴 불운한 처지지만 민족의 정신과 혼만은 빼앗기려 하지 않았던 그런 지식인의 삶을 본받아야겠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되게 부끄럽게도 고백하자면 제가 이것을 이제 원고를 청탁받고 쓰는 과정에서 처음으로 검색창에 일제강점기, 친일 행적 이런 것들을 쳐서 이렇게 해봤던 것 같아서 저도 작가로 살면서 이런 것들을 환기할 수 있는 기회들이 너무 없었고 또 그냥 현대를 사는 작가로 좋은 작품을 쓰는 작가라면 그 사람의 역량적인 것만 평가하지 않았나라는 반성의 기회도 되어서 개인적으로는 많은 깨달음을 준 작업이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간을 굉장히 빨리 마치셨습니다. 그래서 빨리 발표가 끝났는데요. 토론을 조금 더 길게 하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은 지정 토론자이신 여우편께서 하시도록 여우편 선생님께서 하시겠습니다. 예, 발표 잘 들었습니다. 토론을 맡은 여우편입니다. 이제 발표문에 대한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 사실 요즘 우리는 친일 또 심지어는 친일 넘어서는 그런 이야기들을 너무 당당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그것도 범인들이 아니라 국가를 운영하고 또 책임지는 그런 인물들에게서 이런 이야기를 듣고 있습니다. 예컨대 국방장관이 임명된 신원식 국방장관은 우리는 매국노의 상징으로 이완용을 비난하지만 당시 대한제국은 일본에 저항했다 하더라도 일본과 국력 차이가 너무 현저해서 독립을 유지하기 어려웠다. 이완용이 비록 매국노였지만 한편으로는 어쩔 수 없는 측면도 있었던 것이 사실이라. 이런 궤변을 당당히 주장합니다. 또 충북 지사이죠. 김영하는 나는 기꺼이 친일파가 되련다라고
라고까지 주장을 했다고 합니다. 사실 어찌 보면 흔히 하는 말로 되살아나는 친일 역사의 그 악몽 또는 친일의 좀비의 귀환이라고 말할 수도 있는데, 사실은 친일은 죽은 적이 없기 때문에 좀비도 아니고 또 되살아나는 것도 아니죠. 언제나 존재해왔고, 때로는 살짝 위장하고, 때로는 그림자 속에 숨어 있었고, 때로는 아주 당당하게 빛 속에서 자기를 드러내기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최근에 일단은 변화들, 그리고 우리가 느끼고 있습니다만 지금 우리 사회의 어떤 변화들이 사실은 대대적인 침공에 가까운 상황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그런 의미에서 매년 우리가 진행해왔던 친일문화상, 친일문인 기념상에 대한 이 토론은 대단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발제에 대한 이야기를 좀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따로 말씀드리는 것보다는 발제문에 대한 이미 토론문을 제가 보내드렸으니까 토론문을 읽는 것으로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쭉 가면서 읽겠습니다. 필요하면 제가 조금 더 첨언하겠습니다. 작가님께서는 발표문에서 김동희 같은 뛰어난 소설가가 일제강점이라는 외부 현실을 이기지 못하고 친일 문학가로 변절한 것을 아쉬워하면서 일제에 굴하지 않고 민족 정신을 지키기 위해 노력한 몇몇 김영랑, 이육사, 윤동주 같은 민족 시인들을 비교하면서 칭송하고 있습니다. 동의하는 부분입니다. 전자 인물이 자신의 이익을 위해 현실에 굴복한 한 급수 낮은 정신이라면 후자의 작가들은 친일 정신에 오염되지 않은 1급수 정신이라고 이제 본문에서 비하고 계십니다. 사실 그러나 비유를 따른다 해도 김동일이 그저 한 급수 낮은 탁한 물 정도일까 하는 부분은 의문이 남습니다. 일제강점 초기를 지나 적극적으로 친일하던 시기에 그는 제가 보기에는 한 급수 낮은 탁한 물 정도가 아니라 일본 제국주의라는 방사능 폐기물에 철저하게 오염된 폐기수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내용에 대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려봅니다. 작가님께서는 돈을 받고 나라가 아니라 자기 자신만을 팔았으니 매자노로 매국노보다 한 급수 낮은 친일파라고 자기를 장난스럽게 칭한 조영남. 물론 장난만 같지는 않아 보입니다. 이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그 글을 인용하면서 친일 문학의 동자는 우리 문학인의 속내를 읽었다라고 글을 시작하고 계십니다. 일면 동의할 수도 있지만 작가님은 자신의 이익을 위해 친일한 것이니 매국한 것은 아니라고 한 조영남의 말이 친일 문학에 동조하는 작가들의 이기적 행위의 속내를 드러낸다고 지적했지만 이런 논리로 친일 문학을 받아들이는 작가를 비판하는 것이 자칫 처음에 발표하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만 자칫 친일 문학 또는 친일 문학에 대한 논의를 다소 조금 가볍게 할 수 있는 논의가 아닌가 하는 생각도 좀 외람되게 해봅니다. 친일 문학인 김동일을 기리는 동인문학상을 수상하는 작가가 나는 친일 문학을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다운표 인용입니다. 발제문에 김동일의 상징성을 물려받을 뿐이고 그에 부과되는 5천만 원의 상금을 놓칠 수 없을 뿐이야 라고 생각하는 것은 비유할 수 있을 그런 맥락에 대한 비유라고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친일 문학인을 기리는 상이 본연적으로 사라지지 않는 것은 사실 따져보면 그 상이 가지는 전통뿐만 아니라 그 상이 내거는 당근에도 있다는 사실을 부인할 작가들이 과연 있을까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됩니다. 더불어 조영남의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한 대 얻어맞은 걸 가지고 60년 동안 삐쳐있나? 이건 이제 선생님께서 말씀하셔서 제가 조영남의 책을 다 읽지는 못했고요. 논문을 찾아서 좀 본 부분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그렇게 말을 하고 있더라고요. 한 대 얻어맞은 걸 가지고 60년 동안 삐쳐있냐? 이제 그만 풀자. 또 인용하면 나를 두고 뭘 역사적이라고 비판할 수 있다. 조영남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뭘 역사적으로 60년을 살아서 풍요로울 수 있다면 나는 기꺼이 뭘 역사적으로 살겠다. 역사적 인간으로 찌들어 살기 싫다. 이런 말을 지금도 우리가 들어야 한다는 건 가슴 아픈 일입니다. 그것도 버젓이 책에서 이런 말을 들어야 한다는 건 아무리 그 책이 다소 희화적인 부분도 있고 엔터테이너의 말이라고 하지만 두려운 부분입니다. 지금이라도 만약에 누군가 잠시 한 50년, 잠시 한 10년 일제에 기생하면서 나중에 내 후손들이 50년, 60년, 20년, 200년, 300년 풍요롭게 사는 것은 내가 무슨 잘못인가라고 말한다면 과연 우리가 그걸 누가 먹을 수 있겠는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비유이긴 하지만 한 대 얻어맞은 걸이라는 비유가 과연 36년의 일제치하에 우리의 불효 역사를 말할 수 있는가 조영남이라 하더라도 저는 이 자리에 조영남을 언급하는 것도 사실은 별로 내키진 않습니다만 그런 마음이 듭니다.
발제문을 넣지 않았으면 제가 한 가지 제가 이제 저는 영문학이 전공입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아까 이제 잠깐 발제문 중에도 아일랜드와 말씀을 하셔서 유대인 말씀을 하셔서 아일랜드의 19세기 말 20세기 초반 아일랜드가 민족문화운동 특히 독립운동을 발차게 진행하면서 대표적인 아일랜드 출신의 작가인 제임스 조이스가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습니다. 아일랜드는 자기가 낳은 새끼를 잡아먹는 어미돼지 같다. 그러면서 아일랜드인들은 역사라는 악몽에서 벗어나지 못한 것 같다. 그게 이제 아일랜드 영국으로부터 300년 가까운 그 속박 역사 속에 있으면서 주적이 사실은 같이 대항해야 될 적이 일본이라는 사실보다는 그 안의 갈등에 빠져서 형제 자매가 싸우고 부모 자식이 싸우고 부부간이 싸우는 일들을 조이스는 바로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래서 아일랜드도 사실 그런 갈등들을 겪고 살아왔지만 어떤 정체성,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게 하나의 공동된 정체성으로 있지 않다. 그런 부분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갈등들을 우리가 어떻게 볼 것인가가 중요하고 그 갈등에서 나는 어떤 태도나 입장을 취할 것인가 그런 부분이 사실은 아일랜드라는 민족을 지금까지 이렇게 버티게 온 것이다. 그렇다면 우리도 같은 이유로 어떤 사람은 침입을 했을 것이고 했고 어떤 사람은 독립을 위해 투쟁을 해왔다는 것이죠. 그 갈등 속에서 우리 역사를 만들어 왔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는 그 역사 안에 있다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두 번째, 김동인을 비판하면서 그의 수필 감격과 긴장을 인용하셨습니다. 해석이 적절한가 하는 의문이 좀 듭니다. 그래서 김동인이 아이들에게 인용입니다. 애당초부터 모르게 하려 했던 것은 사실 일본과 조선의 별개라는 것이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 이 말은 곧 내선일치 정신을 처음부터 아이들에게 가르치겠다고 말하는 것으로 읽힙니다. 본문에서는. 근데 이것을 두고 올곧은 역사학을 깨워줘야 한다라고 본문에서 인용하신 것이 제 생각에는 적절한 인용인가 혹시 좀 다른 말씀을 하시기 위해서 하시다가 중간에 뭐 생략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좀 해봤습니다. 그래서 말씀드렸고요. 또 다운표치긴 했지만 동인을 큰 언어이라고 언급한 것 물론 이제 이 부분은 개인적 감정이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긴 한데 물론 큰 언어일 수 있죠. 문학에서 그건 짐작해요. 그래서 사소한 것이긴 하지만 한번 이렇게 언급을 해봤습니다. 같은 면에 동인문학상을 언급하면서 상금의 규모를 볼 때 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동인문학상은 현역 작가의 역량을 증명하는 주요 문학상으로 자리매김한 지 오래다라는 언급을 하셨는데 사실 이건 사실을 표현한 것 같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러니 어떠나 하는 뉘앙스가 풍겨지는 의심도 없지 않습니다. 이 때문인지 발제문에서는 동인문학상의 폐지보다는 다른 문학상을 예컨대 이제 아까 말씀하셨던 이육사 김영란 같은 그런 뭐 항의했던 또 이제 그런 민족 시상들이 더 많은 상금을 수여하고 위상을 높이는 것은 하나의 해결책이라보다는 그냥 의견을 제시하시는 것으로 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토론문을 적기 위해서 이제 언급하는 겁니다. 이제 제가 생각하기에는 잡초가 이미 우거졌다는 이유로 무성한 채로 놓아두고 어쩔 수 없으니까 그 옆에 새로 예쁜 꽃들 가꾸자 하는 것처럼 들립니다. 뿌리 뽑아야 할 것을 먼저 뿌리 뽑는 것이 순서가 아닐까. 우리가 그러지 못했기 때문에 계속 지금까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상위권 역사건 그런 점이 아닌가 생각을 해봅니다. 세 번째로 발제문에서는 동인의 친일 행각에 대해 비판하면서도 문필가로서 역량을 부각시키고 그의 친일을 인용입니다. 외부의 환경에 의한 변절이자 인용입니다. 생활고에 시달린 결과로 이해할 소지가 있다는 하면서 김동인에게 구태여라는 부산을 하셨습니다만 변명의 기회를 주자고 합니다. 물론 김동인은 1919년 2월 도쿄 히비에 공원에서 제1번 동경조선 유학생 하부의 독립선언 행사도 참여했고 그리고 체포되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나만에 풀려났습니다. 그리고 3.1 만세운동 경문을 기초로 하기도 했기 때문에 체포당한 또 있습니다. 그러나 이건 초기의 일이고 이후로는 동인은 적극적이고 자발적인 친일 행태를 보였습니다. 그런 놈을 감안할 때 외부의 환경의 변절이나 생활부에 시달리라는 비유가 그런 표현이 동인에게 적절한가? 또 앞부분에서 발제문에서 말씀하셨습니다만 45년 8월 15일 정오까지 바로 직전까지 찾아가서 그런 제안을 했던 김동인을 두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은 어쩌면
스스로에게 부여한 면죄부가 될 수는 있지만 우리가 그렇게 면죄부를 줄 수 있을까? 그런 점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게 됩니다. 1930년 이후에 도민이 행한 친일 행각을 고려할 때 저는 아까도 모두에도 말씀드렸습니다만 한 급수 낮게 스스로를 판 것이 아니라 오히려 본래의 자기 존재보다 훨씬 높게 스스로를 팔고자 누구보다 적극적이고 자발적으로 친일을 행한 대표적인 친일물필가라는 점을 다시 한번 지적하고 싶습니다. 네 번째,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이종문입니다. 일본 제국주의자들은 세계의 여러 침략자들과 마찬가지로 이데올로기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으며 문학 예술이 저들의 침략의 아쉬움을 실현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문화적 도구라는 것을 잘 알고 있었다. 이종문 족기입니다. 하기에 일제는 조선에서 마찬가지로 만주에서 줄곧 이데올로기에 대한 통제를 늦추지 않았으며 문학 예술 창작에 대한 공세를 강화했다. 라고 인용하시면서 바로 뒤에 김동일의 감자에 대한 작품 말씀을 하시고 또 더 이어진 말씀이 없이 넘어가셨는데 조금 더 설명을 듣고 싶은 부분이기도 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은 좀 조심스럽게 드리는 말씀이긴 합니다. 어떤 발제문을 쓰고 한다는 것은 사실 저도 기회가 많지 않습니다 하는 입장이기 때문에 쉽지는 않은 게 있습니다. 특히 그 발제문을 이제 의뢰한 단체의 성격이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성향을 고려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합니다. 그래서 글이 가지고 있는 자율성이라든가 글의 형식적 자율성도 인정합니다만 제가 읽으면서 처음에 발제문을 받았을 때 이 세미나 전체 의도를 생각할 때 이 발제문에 주장하고자 하는 바가 좀 더 명료하게 제시되었으면 좋았겠다라는 생각을 좀 합니다. 중간중간 양비론적 입장이 좀 느껴져서 그것은 아마 아까 저 발제를 통해서 이제 작가님께서 말씀하실 때 이제 표사를 하시던 분들이라든가 문학 내에서 입지 이런 분들 감안하면 충분히 저도 짐작할 부분이 있고 이해되는 부분이 있다고 생각되지만 그래도 이제 이 자리가 이런 논의를 하는 자리고 해서 그런 부분에서는 조금은 더 명확한 입장을 취해 주셨으면 그러면 저도 토론하기에 좀 편하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조금은 해봅니다. 아까 그 아일랜드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유대인 말씀도 잠깐 하셨는데 뭐 이건 이제 사도처로 묻히자면 유대인이 자기 정체성을 지켜온 것은 맞는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속담처럼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못된 시어머니한테 오랫동안 또는 못된 아버지한테 오랫동안 핍박받은 아들이나 며느리가 똑같은 역할을 아랫대에게 한다고 지금 이스라엘이 하고 있는 부분을 보면 같은 일이 아닌가 오히려 더하지 않은가. 민족의 정체성이라는 것이 옳다는 의미로 좋은 의미로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때 갖는 위험성을 주는 것이 아닌가 되고요. 그런 맥락에서 보자면 어떤 민족이나 갈등의 관계는 항상 복합적으로 존재하는 것이지 그것이 근본적으로 옳은 근본적으로 바람직한 것을 모두가 동일하거나 모두가 합치되는 부분으로 발전한 것은 아닌 것 같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래서 사실 지금 우리는 아직까지도 2023년 지금까지도 이 친일 잔재를 끝내지 못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또 그것은 어쩌면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일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과정을 거쳐서 좀 더 나은 그런 문화 또는 역사로 나아가는 방향이기 때문에 그럴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귀한 발제문을 들었는데요. 제가 그 토론할 입장이니까 어쩔 수 없이 뭔가를 말을 해야 되고 그러다 보니까 두서없이 이런저런 말씀을 드려서 혹시 귀한 발제문을 제가 오독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연일 말씀을 드리면서 토론에 가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우선 꼼꼼히 읽어봐 주시고 부족한 부분에 대해서 말씀해 주셔서 제 원고에 대해서 아마도 더 좀 이해하시는 데 도움이 되지 않았을까라는 감사한 마음을 전하고 싶고요. 제가 1급수의 가치를 높이는 민족지사의 정신을 사실 표현하고 싶었는데 그 가치에 대한 기술이 너무 절절하게는 드러나지 못했구나라는 생각도 하였습니다. 또 이 높은 상금을 위상으로 보여주는 것은 현실의 문제를 바라보고자 하였고 문학상의 위상이 물론 상금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꾸준히 큰 시상금과 정통이라는 명목하에 상이 계속 수여되고 있고 사실 또 문단의 주류를 이룬다는 분들이 많이 심사위원으로 참여하고 있고 하니
이 현실의 문제들을 좀 더 투명하게 바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서 말씀드린 것들이 약간 좀 이도 저도 아닌 좀 뚜렷한 입장이 없는 글처럼 보일 수도 있었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이제 수상자로 호명된 분들 중에서는 사실 위안부 문제를 다루거나 입양아 문제를 다루거나 또 세상의 어두운 곳을 향하는 시선들도 분명히 있어서 그런 것에 대한 이제 같은 동료 작가로서의 아쉬운 마음 그런 것들이 사실은 조금 담겨 있었던 것도 같고요. 또 조금 조선일보의 그런 동인문학상 과연 포기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하지 않는다면 더 좋은 상을 만들어서 이렇게 해보는 건 어떨까라는 약간 우거진 저프를 그대로 두는 것보다 우거진 저프를 이길 수 있는 더 새로운 그런 것들을 생각했었는데 제가 그런 것들에 대한 적절한 타협선을 제시하는 건 아니었는데 이게 좀 너무 유순한 표현으로 갔나라는 생각이 들었고 이런 것들에 대한 신랄한 비판이 필요하다는 것도 새롭게 또 깨달을 수 있었습니다. 또 일제를 향한 마음의 단속과 작가 자신의 가치관 이런 것들도 조금 더 제가 저 스스로에게 엄격해야겠다는 개인적인 반성의 기회도 되어서 잘 보았습니다. 또 자기 면죄부를 주는 식으로 입장을 표명하는 동인에 대해 비판적인 입장을 가지고 싶었는데 이런 것들이 적절한 예시로 뒷받침되지 못해서 연관성이 부족한 글로 보였던 것 같고 동인의 문학과 친일 행적에 관해 개인적인 공부는 됐지만 조금 더 적극적인 자세로 그들에 대해 이야기할 수 있는 입장까지는 안 돼서 좀 부족해서 원고가 이랬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이런 토론을 통해서 현장에서 작가님들의 목소리를 들을 수 있는 것이 좋았고 또 문학인으로 어떤 삶의 잣대와 태도를 가져야 되는지 이게 좀 고민할 수 있는 긴 시간이 저에게는 되게 소중했던 것 같고 또 이제 원고가 많이 부족한 것을 깨달았는데 이게 그냥 놓아두는 원고가 아니라 말씀 주신 대로 추가적인 작업을 좀 통해서 저만의 생각과 입장이 좀 더 분명하게 담길 수 있는 글이 되도록 재정비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또 우리가 다루는 언어의 영역이 되게 가치 있고 존귀한 학문이구나를 돌아볼 수 있어서 이 자리에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이상입니다. 예, 사실 일일이 다 하는 아마 종합 토론 때 좀 나올 문제 좀 있을 것 같고요. 근데 그 상과 관련된 부분에서 물론 역사라는 것이 가장 힘이 큽니다. 그러니까 동인문학상이 지금 당장 제정되는 것이 아니고 긴 역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상금의 문제만은 사실 아닐 것이고 또 동인문학상이 가지고 있는 일종의 문학적 권위를 많은 작가들이 인정하고 있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현실이 문제인 것일 겁니다. 제가 예를 하나 제 개인적인 이해였었는데요. 제가 지방에서 얼마 전에 몇 달 됐습니다. 그 한 시인의 북콘서트에 사회를 맡게 됐습니다. 근데 저는 그 시인을 개인적으로 좋아했었고 그래서 그 사회를 맡은 이제 승인 그 허락을 하고 잊어버리고 있다가 이틀 전에 돼서야 이제 그 자리를 쭉 찾아서 시집을 보는데 보니까 앞에 미당상을 받았더라고요. 그래서 미당상을 받은 시인의 북콘서트에 사회를 하는 게 이게 옳은 것이냐는 생각이 벌써 드는 겁니다. 그래서 도저히 안 된다는 생각이 들어서 하루밖에 그러니까 이틀이지만 하루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잠깐 뭐 고민을 했지만 방법이 없어서 이제 가서 그 주최하는 친구한테 가서 얘기를 하고 그분도 난감했지만 결국 이해를 하고 바꿔줬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사회를 다른 분이 하고 저는 이제 돌아와서 그 시인의 책을 쭉 이렇게 구했으니까 책을 쭉 읽었습니다. 읽다 보니까 최근에 그러니까 올해 초하고 작년 말쯤에 나온 책을 두 권을 제가 봤는데 거기에 보니까 수상 이력에서 미당 수상상을 뺐던 거예요. 그전 작품들에서는 미당 수상이라는 게 들어가 있었는데 최근에 책에서는 미당 수상이라는 걸 뺐더라고요. 이력에서. 제가 그분한테 직접 물어보질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걸 보면서 제가 잠깐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작업을 하는 많은 작가들이 있고 또 실제로 동료들이고 선후배들인데 아마 이런 입장에 있는 분들이 많을 것이다. 그래서 제가 그날 사실은 그 전에도 한번 이런 기회가 있을 때 찾아본 적이 있으면 잊어버리고 있다가 다시 한번
미당문학상, 동인문학상, 김기진문학상 수상자들을 쭉 이렇게 갈무리를 해봤습니다. 제가 아는 분들이 많고 또 존경하면서 읽어봤던 분들도 많고요. 그런 분들이 있더라고요. 우리가 작년에 이미 경험한 바도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혼재에 있기 때문에 분명히 아마 작가님께서 그런 갈등을 하셨을 것 같고 또 이 상이 가진 그런 권위성이나 상금에 대해서 기존 작가들이 친일 문학에 대한 비판적 입장을 가진다 하더라도 사실 선뜻 외면하기가 쉽지 않은 부분이 있고 또 지나가는 말이긴 합니다만 사실 많은 다음 편차 정설로 이야기하자면 조선일보가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 보수성을 사실 문화적 어떤 컨텐츠로 메우려 한다는 게 오래된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사실 거기에 굴복한 문인들이 많이 있고 굴복이 아니라 또 그 이제 활용할 문제도 있다고 생각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본질적인 문제는 동인 문학상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동인의 작품을 좋아할 수도 있고요. 문학적으로 재평가할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것을 지금 와서 문학상 이라는 이름으로 지금도 기대하는가? 상금을 몇 천만 원을 주든 몇 억을 주든 과연 그것에 우리가 계속 이렇게 끌려간다면 우리 후손들은 어떻게 할 것인가? 또 다른 누군가가 나와서 또 다른 동인과 같은 존재가 나올 때 우리는 거기에 또 그렇게 할 수밖에 없지 않은가? 라는 이제 의문이 여전히 가시지 않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을 드렸다는 것이고요. 그래서 이제 역시 우리한테 중요한 건 좀 경직돼 보일지 모르지만 여전히 역사는 중요하다. 왜냐하면 살아가는 일이고 그것이 바로 앞으로의 우리의 모습을 규정하고 우리 후배들의 모습을 우리 자손들의 모습을 규정할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도 그렇게 해보지 못한 제대로 된 역사의 모습을 적어도 몇 가지 사례를 통해서라도 우리가 갖춰볼 필요가 있다. 그 중에 하나가 문학적 영역에서는 친일 문학인들을 기리는 상을 폐지하자는 것이었고 그것이 지금까지 폐지되어 왔던 것이고 마지막 남은 상이 동인문학상이라면 충분히 여기에 대해서는 끝까지 해볼 의미가 있다는 것은 여기 계시는 이제 많은 분들이 그런 의미에서 이제 제가 말씀드렸던 것이고요. 작가님께서 가지고 있는 고충이나 또 그런 부분은 여기 계신 분들도 저도 뭐 같이 동의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말이 좀 길었습니다. 제가 드릴 말씀 이 정도로 마치겠습니다. 저희 시인도 동인문학상에 관련된 글을 쓰셨기 때문에 하고 싶은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렇게 좀 많이 좀 질문도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여기 의자 앉아 계신 분 중에서 혹시 질문하실 분 있으시면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질문해 주세요. 시수는 기군입니다. 저는 발표한 분 중에 살아있는 두 분의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직접적으로 답을 안 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세미나의 일반적 형식을 좀 벗어나서 자유롭게 한 것은 괜찮아요. 그것을 아마 여신이 문제 삼고자 한 것은 아니고 이제 저도 도입의 책이나 인용을 한 것이 적절하냐 그것이 한없이 문화적 스펙트럼을 키워가는 것이 아니라 좀 천박하게 하는 듯한 느낌을 받았어요. 저 개인적으로도. 그러니까 조영남 씨가 조수한테 그림을 베껴가지고 몇백만 원, 몇천만 원 받아서 최근에 대법원에서 승소해서 무죄 판결이 됐어요. 무죄 판결이 됐는데 많은 대가들이 조수를 20-30명씩 두고 이렇게 작업을 하는 게 현실이고 인정되고 있어요. 조영남이가 무죄를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또 욕을 먹는 것은 그 사람이 조수에게 15만 원만 줬다는 거예요. 자기는 몇 천만 원씩 받아먹고 이제 그런 점을 대중적으로 잘 이해 못하는 그의 결혼관이나 연애관이나 젠더에 대한 문제 이런 것이 한없이 가벼워요. 생각보다. 그래서 몇백억이 넘는 재산을 자기 주변을 끝까지 지켜주는 젊은 여자에게 주겠다. 뭐 이런 식으로 지금 또 말을 하고 돌아다녀요. 그래서 아마 도입부의 첫 부분에 이런 걸 해가지고 좀 이런 성격이 흐트러지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저는 개인적으로 해봐요. 그 다음에 이제 여기도 여국현 시인이 말했나? 김영한 지사 문제가 나와요. 김영한 지사 문제인데 사실은 제 고등학교 한 2년 후배가 돼요. 연대 치대 나오고 노동운동 해가지고 부천에서 오랫동안 뭐 후배되고 이렇게 옥고를 치르고 저희와 같은 훌륭한 문인으로서 길을 걷다가 과학기술부 장관까지 하고 이랬는데 최근에 그런 말을 했잖아요. 실제로 그죠? 친일 앞잡이가 됐다. 저도 그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고민. 그런 사람이 아닌데 왜 이런 말을 했을까? 이야기를 해봤더니 이 사람이 더불어민주주의 전신에 있다가 안철수에 갔다가 지금 이제 국민의힘으로 갔어요. 끝없이 의심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나를 의심하지 말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그러면 뭐 꼭 대답을 안 해도 되죠. 이런 문제. 그다음에 김영랑에 대해서는 친일 문학적 요소가 있다고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저는 모르겠는데 그걸 알고 있는 분들이 이 자리를 통해서 조금 이야기를 해줬으면 좋겠고, 마지막에 종합토론회에서 잊어버릴까봐 말씀을 드리는데, 친일이나 친일의 반대가 저항 시인인지 극일인지 뭐 이런 친일의 정도에 따라 좀 용어를 정리할 필요가 있느냐, 지금처럼 써도 괜찮겠냐, 이런 것을 두 분께서 좀 말해주면 좋겠고, 그게 적절치 않으면 종합토론 시간에 좀 그 문제에 대해서 조금 언급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질문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제가 도입부에 조영남 씨를 끌어와서 약간 글이 전체적으로 흐름이 너무 가벼워지고 성격이 많이 흐트러지고, 또 사실 이분을 예시로 별로 보고 싶지 않은 분들이 많이 계셨던 것 같아서 이 부분을 제가 좀 더 이 단체의 성격이나 이런 것들을 깊이 있게 꿰뚫지 못하고 좀 가벼운 글이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다음부터는 어떤 분들을 끌어와서 쓸 때 조금 더 생각하고 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아까 선생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여전히 역사는 중요하다, 제대로 된 역사의 모습에 대해서 고민을 더 많이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고, 말씀 주신 것처럼 친일에 반대되는 게 저항인가에 대해서는 저도 사실 이 글을 쓰면서 좀 고민을 했던 지점이긴 한데, 어쨌든 나라의 정체성을 지키고자 한 분들과 나라를 팔아서라도 개인의 사리사욕을 챙겼던 분들이 굉장히 막 이분법적으로 나눠서 이렇다는 할 수 없지만 비교의 대상은 될 수 있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예, 저는 친일에 대한 문제는 일단 종합토론 때마다 나올 것 같고요. 그냥 그 김영한 지사에 대한 말씀, 이게 중요한 사실은 아닌데 말씀하시니까 이제 사실 최근에 제가 거의 한 달 반 넘게 청문회와 국정감사 그 중계를 거의 대부분 다 보고 있습니다. 김영한이라는 그 충북 지사의 국정감사에 나온 태도라든가 또는 당시 오성 지하차도 참사했을 때 태도를 보면 저는 그냥 간단하게 말해서 무슨 지사, 어떤 정책 책임자를 떠나서 인간적 태도로도 그런 태도를 가지면 안 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또 정치적 여정을 제가 다는 모르지만 그래도 진영 아까 말씀하신 과정을 보면 늘 양지를 향했던 사람이었던 것 같고, 그 양지를 향하는 극단적인 태도가 아까 말씀하셨던 그 제가 인용했던 나는 기꺼이 친일 명령가 되겠노라. 사실 그거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 그 지금 이제 홍범도 또는 이제 육사인의 그러니까 우리 독립장군들의 형상을 철거하는 문제를 전에 먼저 이제 친일 정향이 길어지고, 또 사실 제가 이제 마지막 종합토론 때 말씀을 드리고 싶었습니다만 앞에 발제할 때 나왔던 그 내선 일치론과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도 사실 3월달에 2023년 3월달에 윤석열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했을 때 갔던 대학교와 관련된 이야기도 제가 이제 좀 드리고 싶은데, 그때부터 이미 출발 전부터 이미 친일 노선이 분명했고, 그럴 때 김영환은 제일 앞서 사실 먼저 이 말을 했던 사람이고, 제가 이걸 잠깐 이용했던 이유는 사실 드러나는 때가 있죠. 모든 것들이 어느 순간들 잠복해 있거나 변장해 있거나 위장해 있다가 드러나는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 드러나는 때가 사실은 누가 먼저 드러나느냐 순서의 차이는 있지만 지금 그 모습들이 드러나는 것 같고, 그 앞에 제일 먼저 드러났던 인물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정치가들 가운데는 김영환은 그 중에 한 인물인 것 같다는 생각을 했던 것 같고요. 뭐 제가 정치인들에 대한 할 말씀은 아닌데 선배님이니까 후배님이니까 하시니까 좀 죄송하긴 합니다만 그냥 전 다른 뜻은 아니고 이제 그 말을 그대로 인용한 거고요. 나쁜 놈 맞습니다. 예, 그렇게 말씀드렸던 걸로 그냥 해프닝을 어떻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제가 드릴 말씀은 다 드렸습니다. 예. 네, 추가적으로 뭐 질문하실 분 있으신가요? 김영락의 친일 행적에 대해서 혹시 아시는 분 있으시면 그건 이 자리에서 하는 게 맞을 것 같아요. 다른 말씀이 없죠. 예. 김영랑 친일은 김영랑 시인은 친일보다
이제 48년에 여순 항쟁 일어나잖아요, 그죠? 예. 여순 사건 때 이제 조사반이 있는데 문인 조사반이 있습니다. 문인 조사반에 이제 파견이 돼요. 김영랑 시인이 뭐 박종화, 뭐 이현우 등등 문인 조사단으로 파견돼서 그러니까 이제 반란군 쪽을 비난하는 시를 발표하죠. 절방 같은 시, 뭐 참상의 시 이런 시를 발표해서 이승만 체제의 반공 국가를 확립하는데 큰 역할을 하죠. 그래서 우리 지금으로 말하면 교육부가 되나요? 그 정도의 출판국장도 지내고요. 현실 정치에 참여하려고 노력도 많이 하고. 그래서 친일보다는 해방 이후에 우익적 활동에 문제가 되고요. 이제 일제 강점기 때 친일을 떠나서 이 현실 참여 글을 안 쓰신 분들, 소위 시문학파 이런 분들이 사실은 친일이라는 혐의는 없지만 현실에 대해서 방임한 거죠. 사실 외면한 거죠. 참 그런 문제를 또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될지는 좀 더 고민이 필요한 거죠. 그래서 조선어를 살리고 조선의 어떤 문화의 전승을 한다고 하지만 사실은 산을 노래하고 강을 노래하고 하늘을 노래했을 뿐이지 민족 현실에 대한 노래는 하지 않았잖아요. 그런 면을 우리가 생각해 볼 점이죠. 이해되셨는지? 예. 네. 예, 그럼 아까도 저도 이제 뭐 발표하고 들었는데 노은희 소설가께서는 주로 그 친일한 용어를 이제 일제 식민지배 그런 쪽에 많이 국한해서 쓰셨던 것 같고요. 그다음에 여국현 시인께서는 그 해방 이후에도 계속되는 그 친일 것까지 확장시켜서 용어를 좀 썼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개념에 저희가 좀 취기가 다르다 보니까 약간의 좀 혼선도 좀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다음에 노은희 선생님께서는 시인께서는 그 대한 그러니까 아까 이번영 소장님께도 얘기했지만 이 도인문학상이 쉽게 폐기가 되지 않을 거니까 좀 더 대한문학상을 해서 좀 더 그 도인문학상을 극복하자는 그런 쪽이 좀 아이디어가 있었어서 대한문학상에 좀 더 좀 주안점을 둬서 좀 얘기를 좀 하신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조합적인 데더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